습관사, 승승을 생각하라. 대인관계 리더십의 원칙. 우리는 한금률을 충분히 마음 깊이 새겼으므로 이제는 이것을 생활에 적용해보자. 에드윈 마크햄. 나는 언젠가 한 회사를 컨설팅해 줄 것을 요청받은 적이 있다. 이 회사의 사장은 직원들 간의 협동심이 부족한 것을 매우 걱정하고 있었다. 코비 씨, 우리 회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지 않습니다. 만일 서로 협력만 한다면 우리 회사는 훨씬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텐데요.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인간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문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패러다임입니까? 라고 내가 물었다. 당신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라고 그는 대답하였다. 그래서 나는 조사를 해보았다. 그 결과 이기주의, 협력에 대한 자발성 부재, 건의에 대한 반항, 그리고 방어적인 커뮤니케이션 등이 이 회사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나아가 나는 완전히 적자장고의 감정은행 계좌가 이 회사의 상호 불신의 문화를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부터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봅시다. 왜 당신 회사의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지 않지요? 협력하지 않는 데서 얻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협력을 하지 않는 데에 대한 대가는 물론 없지요. 그렇지만 그들이 협력한다면 많은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고 내가 다시 물었다. 사장실 한쪽 벽 커튼 뒤에 큰 차트가 하나 걸려 있었다. 그 차트에는 경마장에서 경주를 하는 여러 명의 기수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각 말들의 얼굴 위치에는 이 회사에 근무하는 관리자의 사진이 하나씩 붙어 있었다. 그 경마장 트랙의 결승점에는 아름다운 버뮤다 섬의 관광 포스터가 하나 걸려 있었다. 그림에는 푸른 하늘과 양털 같은 구름, 낭만적인 연인들이 서로 손을 잡고 하얀 모래사장을 거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장은 관리자들을 모두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사무실에 집합시키고 협력에 대해 강조하였다. 서로 협력합시다. 협력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 그는 커튼을 열어 벽에 있는 차트를 보여주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누가 버뮤다로 여행하는 행운을 얻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사기가 높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해고시킬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고 어떤 꽃나무에게 빨리 자라라고 말하면서 다른 꽃나무에 물을 주는 것과 같았다. 사장은 직원들이 협력하기를 원했다. 그는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아이디어를 나누어 이런 노력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을 경쟁시킴으로써 서로를 갈라놓고 있었다. 왜냐하면 한 관리자의 성공은 다른 관리자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업상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기타 인간관계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처럼 이 회사의 문제 역시 잘못된 패러다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다. 사장은 경쟁이란 패러다임으로부터 협동이라는 열매를 얻으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잘 안 되자 사람들을 협력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기법, 훈련 프로그램, 신속하게 효과가 나타나는 응급처치용 해열제 같은 것을 원했다. 그렇지만 뿌리를 바꾸어야 열매가 바뀌는 법이다. 근본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결과를 바꿀 수 없다. 우리가 태도나 행동만 바꾸려고 한다면 이는 마치 나뭇잎만 잘라내는 것과 같다. 따라서 우리는 이 회사가 지금까지 해온 방법과는 달리 개인적인 탁월성 및 조직의 우수성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협력할 가치를 강조해주는 정보 시스템과 보상 시스템을 개발하였던 것이다. 사장이건 수익은 관계없이 독립성의 단계에서 벗어나 상호 의존성의 단계로 올라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의 리더십 역할을 맡게 된다. 다시 말해 이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효과적인 대인관계 리더십의 습관은 나도 이기고 상대도 이기는 사고방식으로부터 나온다. 인간관계의 6가지 패러다임. 승승이란 사실 기법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총체적인 철학이며 상호작용에 대한 여러 가지 패러다임 중 하나이다. 여기에는 승승, 승패, 패승, 패패, 승승 혹은 무거래, 거래를 하지 않는 것 등이 있다. 승승적 사고, 나도 이기고 상대도 이기는 승승의 패러다임은 모든 대인관계에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이다. 승승이라는 것은 합의나 해결책이 양쪽 모두에게 유익하고 만족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승승의 해결 방안을 갖게 되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결정에 대해 기분 좋게 느낄 뿐만 아니라 결정된 활동 계획에도 헌신하게 된다. 이 같은 사고는 인생을 경쟁이 아닌 협력의 장으로 보는 데서 나온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분법적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경향이 있다. 즉 강하냐 약하냐, 하드볼이냐 소프트볼이냐,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식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사고방식은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판단이 원칙보다 권력이나 지위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승승적 사고방식은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만큼 많은 것이 넉넉하게 있다고 보는 패러다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한 사람의 성공이 다른 사람의 실패를 초래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공 기회를 박탈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원칙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승승의 사고는 제3의 대안이 있다고 믿는 데서 나온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하는 방식이나 내가 하는 방식이 아닌 더 나은 방식, 더 높은 차원의 방식이 반드시 있다고 믿는 데서 출발한다. 승패적 사고, 승승의 사고에 대한 하나의 대안은 승패적 사고방식이다. 버뮤다 여행 티켓을 걸고 경쟁을 시키는 패러다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것은 내가 이기면 당신은 진다는 사고방식이다. 리더십 스타일에서 승패적 사고는 권위주의적 접근 방식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당신은 내 방식대로 따라와야 한다. 라는 것이다. 승패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하기 위해 지위나 권력, 자격, 재산, 배경 등을 동원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승패적 사고에 깊이 물들게 된다. 그렇게 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다. 어린이가 서로 비교를 당할 때 예컨대 부모가 그러한 비교를 바탕으로 이해심과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거두어 드리기도 할 때 어린이는 승패적 사고방식에 물들기 시작한다. 이처럼 사랑을 조건적으로 준다면, 즉 사랑이란 것이 노력해서 획득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면 아이에게는 자신이 본질적으로 소중하거나 또는 사랑스럽지 않다는 메시지가 전달되게 된다. 이 경우 가치는 자신의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 다시 말해 가치는 다른 누군가와 비교되거나 어떤 기대치와의 비교를 통해서만 결정되는 셈이다. 아주 연약하며 상처받기 쉽고 또 부모가 주는 관심과 감정의 확인에만 심하게 의존하는 어린 마음이 조건적인 사랑에 직면하면 어떻게 느낄까? 이런 조건에서 자란 어린이는 승패의 사고방식만 갖도록 조건화되고 프로그램 될 수밖에 없다. 만일 내가 형보다 더 낫다면 부모님은 나를 더 사랑할 거야. 우리 부모님은 나를 여동생만큼 사랑하지 않아. 난 그애만큼 소중하지 않은가 봐. 라는 식으로 말이다. 또 다른 강력한 영향력은 또래 집단으로부터 나온다. 어린이는 우선 부모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으로 자기의 형이나 친구 등 함께 어울리는 또래 집단에서 인정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동료나 또래가 때에 따라 얼마나 냉혹해질 수 있는지 잘 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견해나 기준에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받아들여주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것이 어린이에게는 승패적 사고 각본을 더욱 깊이 새긴다. 학교 교육은 승패의 각본을 더욱 강화시킨다. 정규
분포 곡선은 기본적으로 누군가 C 학점을 얻었기 때문에 당신이 A 학점을 얻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같은 방식은 한 사람의 인간 가치를 다른 모든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방식에 따르면 개인의 내재적 가치는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은 외부적 기준에 따라 평가받는다. 학부모회에서 당신을 만나니 반갑군요. 당신의 딸 캐럴라인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 애는 상위 10%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 기쁘군요. 그렇지만 당신의 아들 존이 말인데요. 그 애는 좀 문제가 있네요. 그 애는 아주 하위권에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요? 큰일이군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하지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서로 비교하는 정보가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캐럴라인은 몇 과목에만 주력하는 반면 조니는 다방면에서 실력을 쌓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잠재 능력이나 현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지를 보고 평가하지 않고 사람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그렇게 매겨진 성적이 사회적 가치의 증명사가 되며 우리는 이를 통해 좋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다. 이처럼 협동이 아닌 경쟁이 교육과정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협동이 통상적으로 부정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승패사고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주체는 운동시합이다. 특히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하는 운동시합이야말로 이러한 사고를 강화시킨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인생을 하나의 커다란 게임으로 보는 패러다임을 배우게 되고 누군가가 승리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패한다는 제로섬 게임의 사고를 터득한다. 즉 승리란 경기장에서 상대를 패배시키는 것이다. 각종 법률 또한 이 같은 사고를 강화시킨다. 우리는 소송하기를 좋아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공경에 처하게 되면 상대방을 고소하는 방법을 생각한다. 즉 법정에서 상대방과 싸워 이기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소송당한 사람은 건설적일 수도 협력적일 수도 없다. 물론 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일 법이 없다면 사회는 붕괴될 것이다. 그러나 법이 우리의 생존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너지 효과를 창조하지는 못한다. 법은 기껏해야 타협을 가져올 뿐이다. 법은 서로 적대적인 개념에 입각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변호사들과 여러 법과대학에서 평화적인 협상, 즉 승승의 기술, 사설 법정의 이용 등을 강조하는 고무적인 움직임은 긍정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물론 경쟁이 심하고 신뢰감이 결여된 상황에서는 승패식 사고방식이 지배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생살이는 경쟁이 아니다. 매일매일의 배우자, 자녀, 동료 및 이웃,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다. 결혼 생활에서 둘 다 이기지 않는다면 둘 다 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인생의 대부분은 독립적이 아닌 상호 의존적인 실체이다.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협력에 달려있다. 이 경우 승패의 사고방식은 협력의 역기능인 요소가 된다. 패승적 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패승적 사고방식에 프로그램되어 있다. 나는 지고 내가 이겼다. 계속해라. 내 마음대로 해봐. 나를 밟고 올라서렴. 모두 다 그렇게 해. 난 실패자야. 난 항상 실패만 해왔어. 난 평화를 좋아해. 평화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야. 패승의 사고는 승패적 사고보다 더 나쁘다. 여기에는 아무런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욕구도 기대도 비전도 없다. 패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남을 기쁘게 하거나 양보하기 바쁘다. 이들은 대중적인 인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에만 만족감을 얻으려 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신념을 용기 있게 표현하지 못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자만심에 쉽게 희생당한다. 패승식 사고방식은 협상에서 상대방에게 양보하거나 포기하는 항복으로
보이게 되며 리더십 스타일에서 과잉 허용이나 방관으로 비춰진다. 한편 이 같은 사고 유형은 인정 많은 사람이라고도 비춰진다. 승패의 사고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패승식 사람을 좋아한다. 후자가 전자에게 희생당해 주기 때문이다. 승패적 유형의 사람은 패승적 유형의 사람이 가진 약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 이들의 약점은 승패적 사고를 하는 사람의 강점과 보완적 관계가 된다. 패승적 유형의 사람이 갖는 문제는 자신의 많은 감정을 그대로 묻어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처럼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감정은 살아있는 채로 묻혀있다가 나중에 더 나쁜 형태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정신이나 신체적 질병들, 특히 호흡기나 신경계통, 순환기 계통의 병들은 패승적 사고방식에 의해 억제되고 축적된 분노, 실망, 환멸 등에 의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또 과도한 분노, 사소한 자극에 대한 감인 반응, 냉소주의 등은 억눌렸던 감정이 다른 형태로 재현된 것이다. 자신을 끝없이 억누르기만 하고 감정을 더 높은 곳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이 자기 자존심에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승패나 패승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둘 다 개인적 불안감에 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강하지 못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승패적 사고방식은 더 많은 것을 얻을지 모른다. 정상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 그들의 모든 강점과 재능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해 패승적 사고는 처음부터 취약하고 문제투성이다. 많은 경영자, 관리자, 부모들은 승패의 경솔함과 패승의 방만함 사이를 마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 그들은 혼란스러움을 견딜 수 없거나 조직체계, 방향감과 기대성과 절제의 부재를 더는 참을 수 없을 때 승패적 사고방식으로 기운다. 그리고 죄책감이 자신의 결의를 와해시키면 패승의 사고방식이 된다. 그 다음에는 또다시 분노와 좌절이 이들을 승패의 사고방식으로 되돌아가게 한다. 패패적 사고, 승패적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즉 단호하고 완고하고 자존심이 강한 두 사람이 서로 만난다면 그 결과는 패패로 끝날 것이다. 둘 다 패배하는 것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자살행위이고 복수는 양날의 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둘 다 원한을 품고 복수하기만 원한다. 어느 이혼 사례에서 남편은 판사로부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절반을 부인에게 주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그 남편은 1만 달러짜리 자동차를 50달러에 팔아 그 절반인 25달러를 부인에게 주었다. 그러자 부인이 항의를 했고 법원에서 상황을 조사하자 남편이 재산을 모두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계획적으로 처분했음이 드러났다. 어떤 사람은 적중심의 패러다임,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자신을 망치더라도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패배시킬까 하는 욕망 외에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다. 패패의 사고방식은 적대적인 갈등의 철학, 즉 전쟁의 철학이다. 패패의 사고방식은 내면에 아무런 방향을 갖지 못하는 매우 의존적인 사람들이 갖는 철학이다. 이들은 스스로 비참하게 느끼며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즉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면 패자가 되는 것도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승적 사고. 또 다른 사고방식은 단지 이기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반드시 패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남의 일은 관심 밖이다.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경합이나 경쟁 심리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승의 사고방식은 매일 일어나는 협상 행위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접근 방식일 것이다. 승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목적에 입각하여 모든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둔다.
어떤 것이 최적의 선택인가? 지금까지 설명한 5가지 철학, 즉 승승, 승패, 패승, 패패, 그리고 승의 철학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가? 대답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당신이 미식축구 시합에서 이겼다면 이는 곧 상대팀은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당신이 어떤 지역의 영업소에 근무하고 있고 다른 지역을 담당하는 영업소는 수마일 떨어져 있지만 서로 업무적 관계가 없다면 당신은 사업을 키우기 위해 승패의 상황에서 경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최대의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들 간의 그룹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회사 내에서 버뮤다행 티켓 시합과 같은 승패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자체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현재의 안건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패승의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나와 당신과의 관계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당신 방식대로 합시다. 혹은 당신이 어떤 것에 이기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 때문에 다른 더 가치 있는 것을 희생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패승의 상황으로 끌어갈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기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기기를 원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도 있다. 예컨대 당신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는 거의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이때는 오로지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최선의 선택이란 주어진 실제적인 상황에 달려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승패적 사고나 그 밖에 고정된 사고방식을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상황은 상호의존적 현실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승승의 대안이야말로 5가지 중에 항상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승패의 사고는 좋은 대안이 아니다. 나와 당신과의 대결에서 내가 일단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나에 대한 당신의 감정과 태도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큰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내가 당신 회사의 원자재 공급자이고 협상에서 이겨서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하자. 그러나 이때 당신 회사는 다음번에도 나와 거래를 하겠는가? 만일 내가 당신 회사와 계속적인 사업을 하지 못한다면 단기적 승리가 장기적인 면에서는 손실이 된다. 따라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승패적 대안은 장기적으로 패배가 된다. 만일 패승의 대안을 택한다면 당장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당신과 함께 사업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나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나는 더 이상 당신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또 협상에서 얻은 상처를 앞으로 있을 협상에 기억할지도 모른다. 나는 당신과 당신 회사에 대한 의견을 다른 산업 분야의 다른 회사에 퍼뜨릴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다시 패패의 관계로 돌아간다. 패패의 결과는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만일 내가 승리에만 집중하여 상대방의 관점 같은 것은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면 풍요로운 인간관계는 생각도 할 수 없게 된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대안이 서로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둘 다 패배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승승적 사고방식만이 상호의존적인 현실에서 유일하고 바람직한 대안인 이유이다. 언젠가 대형 소매 체인점 회사를 컨설팅한 적이 있는데 이 회사의 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코빗이 이 승승의 대안이란 게 좋아 보이긴 하지만 너무 이상적인 것 같아요. 거친 사업계의 현실과도 동떨어진 이야기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승패의 사고방식만 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이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지 않는다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고객을 승패의 사고방식으로 대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건 현실적인 겁니까? 내가 물었다. 물론 그건 아니지요. 라고 그는 대답했다. 왜 안 되지요? 그러면 나는 고객을 잃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패승의 상황으로 만들어 봅시다. 사업에 있어 고객들만 재미 보게
경영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실적입니까? 아니요. 그럼 이익도 없고 회사는 망하게 되지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려해 본 결과 승승의 대안만이 유일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인 것 같았다. 아마 또 그게 고객들에게 적용될 아마도 그게 고객들에게 적용될 방안이겠어요. 라고 그는 인정했다. 그러나 공급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방안입니다. 당신은 공급자들의 고객이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왜 똑같은 원칙이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린 최근에 점포 소유주 및 점포 운영자들과 임대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승승의 사고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했지요. 즉 개방적이고 합리적이고 화합적으로 일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은 우리의 태도를 연약하게 간주하고 우리에게 큰 손해를 끼쳤어요. 라고 그는 말했다. 달리 말해서 당신이 졌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겼고요. 그래요. 그럼 그걸 뭐라고 부르죠? 이때 사장은 자신이 승승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패승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패승이 초래하는 장기적인 영향을 함께 검토하였다. 이것은 억눌린 감정, 짓밟힌 가치, 인간관계 이면에 끌어오는 분노 등으로 결국 양측 모두에게 손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만일 사장이 진정으로 승승적 태도를 가졌다면 그는 대화 시간을 좀 더 길게 잡고 점포 소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그 다음에 용기를 갖고 자신의 견해를 표명했어야 했다. 그런 뒤 양측이 모두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승승의 정신으로 계속 임했어야만 했다. 그러면 시너지적인 제3의 대안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결과 아마 어느 쪽도 혼자서는 생각해낼 수 없었던 성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승승 아니면 무거래 사고. 만일 이들 각자가 시너지적 해결책인 서로 동의할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도달할 수 없다면 승승보다 차원이 더 높은 승승 아니면 무고래를 목표로 할 수도 있었다. 기본적으로 무고래는 양자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 방안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기대도 생기지 않게 되고 어떤 계약도 성립되지 않는다. 또 내가 당신을 채용한다거나 특정한 가업을 함께 수행하지도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진 가치 혹은 목표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서로 기대를 갖기 때문에 두 당사자가 한 상에서 깨어날 때 받게 되는 실망을 고려한다면 차라리 미리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훨씬 낫다. 무고래를 마음속에 아예 하나의 대안으로 결정한다면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거나 자신의 계획을 강요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몰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개방적으로 이 같은 피차의 입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보다 심각한 문제점을 이해해보려고 시도할 것이다. 무고래를 선택하는 경우 당신은 다음과 같이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 난 오직 승승의 결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나는 이기는 것을 원하고 당신도 이기게 하고 싶다. 나는 내 방식을 고집하여 당신을 불쾌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표면화되고 허탈감을 가져올지도 모르니 말이다. 반면에 내가 당신의 방안대로 따름으로써 굴복하게 되는 것을 당신도 기뻐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니 승승의 결과를 얻도록 함께 힘써보자. 만일 둘 다 이기는 해결책을 찾아낼 수 없다면 전혀 없었던 일로 하는데 합의하자. 우리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정을 받아들이기보다 아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다음 기회를 기다려보자. 승승 아니면 무거래라는 개념을 학습한 어떤 소규모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언젠가 다음과 같은 경험담을 들었다. 우리 회사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은행에 5년간 대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은행장은 우리 소프트웨어를 보고 아주 흡족해했지만 다른 간부들은 그 결정을 별로 탐탁하지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은행장이 바뀌었습니다. 새 은행장이 나한테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난 기존 시스템을 이 소프트웨어로 바꾸는 것이 불만입니다. 또 직원들 모두가 이 프로그램을 익힐 수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일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는 그때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회사가 이 계약을 강제로라도 이행시킬 합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승승의 원칙이 갖는 가치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은행장을 만나 여기 계약서가 있습니다. 기 은행은 우리 회사의 제품으로 프로그램을 바꾸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은행 측이 프로그램 변환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니 계약서를 돌려드리고 보증금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앞으로도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를 찾아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84,000달러짜리 계약을 고스란히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이건 재정적으로 보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죠. 그러나 만일 이 원칙이 옳다면 장기적으로 기회가 다시 올 것이고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석 달 후 그 신임 은행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은행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데 당신 회사와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그 후 우리는 24만 달러짜리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상호 의존적인 상황에서 승승이 아닌 차선책은 장기적으로 대인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는 그 영향 때문에 치르게 되는 대가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만일 진정한 승승의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무고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승승 아니면 무고래 방식은 가족관계를 감정적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만든다. 예컨대 전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한 가지 비디오 프로그램에 동의할 수 없다면 다른 가족 성원들을 제쳐놓고 몇몇 가족만 보고 즐기기보다 차라리 그것 자체를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함께하기로 결정하는 무고래를 택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내가 아는 한 친구의 가족은 여러 해 동안 함께 노래를 불렀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인이 음악을 편곡하고 의상을 만들고 가족들의 피아노 연주와 지휘도 맡았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음악에 대한 취향도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아이들은 부르는 곡과 입는 의상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더 많은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지시에도 덜 순종하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연주를 해온 경험이 있었고 가족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장소인 양로원의 노인들이 좋아하는 유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놓는 제안 중 많은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이와 동시에 아이들도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그녀는 승승 아니면 무고래의 입장에서 이에 임하기로 했다. 자신은 모두가 좋다고 생각하는 협의안을 얻기 원하고 있으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각자 자기의 재능을 즐길 수 있는 독자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주저없이 자신의 느낌과 아이디어를 표현하였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승승 합의안에 도달 여부에 관계없이 감정적으로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승승 아니면 무고래적인 접근 방법은 어떤 사업관계나 기업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계속적인 사업관계에서는 무고래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가족회사나 우정을 바탕으로 시작한 사업의 경우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회사나 사업체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계속해서 타협하게 된다. 이때 사람들은 승승을 말하지만 사실은 승패 혹은 패승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당사자들과의 비즈니스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경쟁 상태가 승승 및 시너지의 사고방식으로 경영을 할 때는 더욱 심하다. 만일 무고래라는 방식이 없다면 많은 기업은 경영이 악화되어 파산하거나 전문 경영자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경우에 비추어 때 가족 회사나 친구 간의 동업인 경우 정차 무거래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일종의 구매, 판매 합의서 같은 것을 작성해 둠으로써 인간관계는 영구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사업은 계속 번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물론 무거래가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관계도 있다. 나는 자식들이나 아내를 포기하면서까지 무거래 방식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필요하다면 타협을 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는 승승 전략보다는 못한 형태이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완전한 승승 아니면 무거래의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태도를 취할 때 얻는 자유는 엄청나다. 승승의 5차원. 승승을 생각하라는 말은 대인관계 리더십 습관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대인관계에서의 자아의식, 상상력, 양심, 독립의지와 같은 인간만이 가진 전부 능력을 행사하게 한다. 더불어 상호간의 이해, 상호간의 영향력, 상호이익을 가져온다. 그러나 상호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와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승패적 사고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이것이 바로 이 습관이 대인관계 리더십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이유이다. 효과적인 대인관계 리더십은 원칙 중심에 입각한 개인 리더십에서 나오는 비전, 주도적인 자발성, 안정감, 지침, 지혜, 역량을 필요로 한다. 승승의 원칙은 우리가 모두 상호작용에서 성공하기 위한 근본이다. 여기에는 인생의 5가지 상호의존적 차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내적 성품에서 시작되어 인간관계로 옮겨가고 여기에서 합의가 자연적으로 도출된다. 이는 지원 시스템 자체가 승승적 사고의 바탕을 두고 있는 환경에서만 육성된다. 또 여기에는 과정이 포함된다. 승패나 패승의 수단을 가지고는 결코 승승의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 그림은 5가지 차원이 어떠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5차원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내적 성품. 내적 성품은 승승적 사고의 토대로서 모든 것이 이 바탕 위에 세워진다. 다음의 3가지 요소가 승승적 패러다임의 필수적인 내적 성품의 특성이다. 성실성. 우리는 앞에서 성실성을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라고 정의하였다. 습관 1, 2, 3은 성실성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신의 가치관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그 가치관에 입각하여 일상생활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자아의식과 독립의지를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개발은 약속과 결의를 하고 이를 지킴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러나 만일 깊은 의미에서 무엇이 승을 구성하는지, 즉 실제로 무엇이 깊숙한 내면의 가치와 일치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승을 얻는 방법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한 약속은 모두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때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된다. 이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이중성을 감지할 것이며 우리를 경계하게 된다. 결국 신뢰라는 바탕이 없으면 승승적 사고는 비효과적이며 피상적인 기법이 되고 만다. 성실성이야말로 신뢰를 쌓는 기반이고 초석이다. 성숙함. 성숙함이란 용기와 배려 간의 균형을 말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신념을 배려하면서 자기의 감정과 신념을 용기 있게 표현할 때 사람은 성숙해진다. 특히 두 당사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는 더욱 그렇다. 채용, 승진, 훈련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많은 종류의 심리검사들을 검토해보면 모두 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심리검사의 명칭인 자기주장, 공감의 균형, 자신감, 타인 존중의 균형, 사람에 대한 관심, 직업에 대한 관심 간의 균형, 교류 분석 용어인 나도 오케이, 당신도 오케이,
매니지리얼 그리드의 9.1형, 1.9형, 5.5형, 9.9형 등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여기서 추구하는 자질은 앞에서 말한 용기와 배려 사이의 균형을 의미한다. 이 자질의 중요성은 인간 상호작용 이론, 경영관리 이론, 그리고 리더십 이론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이것은 생산 능력의 균형을 잘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용기는 한금알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배려는 다른 이해 당사자들과의 장기적인 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나아가 리더십의 기본적 과제는 다른 이해 당사자들의 생활 수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을 갖고 있다. 즉, 사람들은 당신이 간대하다면 강인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승승적 사고방식은 간대하면서도 강인한 것이다. 이것은 승패적 사고보다 2배나 강인하다. 승승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해 간대하면서도 용기가 있어야 하며 공감적이면서도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사력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하며 용감해야 한다. 이렇게 용기와 배려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숙의 본질이 되고 승승의 바탕이 된다. 만일 용기는 많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면 어떤 대안을 선택하게 될까? 그 결과는 승패가 될 것이다. 즉, 강하지만 이기적이 될 것이다. 나는 소신을 용기 있게 단행하지만 상대방에 대하여 별로 배려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나의 소신을 용기 있게 단행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는 별로 배려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내적인 성숙성과 감정적 안정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 자신의 지위, 권력, 자격, 연공, 친분관계 등을 빌리고자 할 것이다. 만일 타인에게 배려는 충분히 하는데 용기가 부족한 유형에 속한다면 패승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상대방의 신념과 욕망에 대한 배려만 해주기 때문에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실천할 만한 용기를 갖지 못한다. 앞의 그림에서 보듯이 승승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용기와 배려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성숙성의 표시인 2가지 사이의 균형이다. 만일 이러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경청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면서도 용기 있게 대결할 수 있다. 풍요의 심리. 승승적이 되기 위해 3번째로 중요한 성품 특성은 풍요의 심리이다. 즉, 이 세상에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패러다임을 마음에 갖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부족의 심리라 부르는 패러다임에 깊이 물들어 있다. 이들은 인생이라 모든 것이 부족한 생활이라고 본다. 이 세상에는 오직 한 개의 파이만 있어서 만일 누군가가 큰 조각을 얻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덜 갖게 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은 인생을 제로섬의 패러다임으로 보는 것이다. 부족의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 치아나 공적, 권력이나 이익을 나누어 갖기 힘들다. 심지어 이를 성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기 어렵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진정으로 기뻐해 주기 어렵다. 심한 경우 가족이나 친구, 동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인다. 이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특별한 표창을 받는다든가 우연한 행운을 잡는다든가 탁월한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마치 자기로부터 이것을 빼앗아간 것처럼 생각한다. 비록 말로는 당사자의 성공을 축하하며 기뻐해준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마음을 썩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남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성공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본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A 학점을 받을 수 있고 1등은 단 한 명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이긴다는 것은 오직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족의 심리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기를 은근히 희망한다. 이때 그들이 원하는 불행은 과학한 것이라기보다 어느 정도 견딜만 해서 그들이 그냥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정도의 것이다. 이들은 항상 자신을 남과 견주어 보며 경쟁의식을 갖고 있다. 나아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람들을 주변에 모으는데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따라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나약한 사고방식을 은근히 부추기며 자기에게 도전하지 않고 자기보다 약한 예스맨들이 자신의 주의를 에워싸도록 한다. 부족의 심리를 가진 사람들을 상호 보완적인 팀의 구성원으로 만들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들은 각자의 다른 의견을 불복 또는 불충의 표시로 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풍요의 심리는 내면 깊숙이 있는 개인적인 가치의식과 안정감에서 나온다. 이 심리는 세상은 풍요로우며 모든 사람이 나누어 가질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패러다임을 말한다. 이 패러다임은 명예, 치아, 이익, 의사결정 등을 다 같이 나누어 갖게 만든다. 또한 가능성, 선택의 기회, 여러가지 대안, 그리고 창의성에 문을 열어준다. 이 같은 풍요의 심리는 개인적 즐거움과 만족감, 습관 1, 2, 3의 실천을 통하여 외부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독특한 개성, 내면적 지침, 주도적인 본질을 인정하게 한다. 또 풍요의 심리는 새로운 제3의 대안을 만들어내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성장과 발전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대인관계의 승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대인관계의 승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대화하는 것을 말하며 개별적인 힘으로는 하지 못할 일도 힘을 합하여 해내는 것이다. 결국 대인관계의 승리는 풍요의 심리란 패러다임을 낳는 부산물이다. 풍요의 심리란 패러다임이 낳은 부산물이다. 성실성과 성숙함, 풍요의 심리로 가득 찬 성품을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임기응변식 처방을 훨씬 능가하는 진지함을 갖고 있다. 승패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승승의 성품을 가지도록 만들 때 필자가 발견한 유일한 방법은 진정으로 승승식으로 생각하는 모델이나 좋은 자와 접촉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승패나 이와 비슷한 철학에 깊이 빠져 있고 정기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하고만 접촉할 경우 승승의 철학을 보거나 실제로 경험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안와르 사다트의 자서전인 정체성의 추구를 읽을 것을 권한다. 또 불마차와 같은 영화를 보거나 레미제라블과 같은 연극을 감상할 것을 추천한다. 이상은 우리에게 승승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억할 점이 있다. 만일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시 말해 고정화된 관념을 벗어나 잘못 체득된 태도와 행동들을 초월해보면 승승적 사고방식은 다른 모든 올바른 원칙과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 자신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관계. 우리는 내적 성품의 기초 위에 승승의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해 나간다. 신뢰, 즉 감정은행 계좌야말로 승승적 사고의 본질이다. 신뢰 없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란 단지 타협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신뢰가 없다면 공개적으로 서로 배우고 의사소통하며 참다운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한 믿음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감정은행 계좌가 가득 차 있다면 신뢰성은 더 이상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
충분한 신뢰의 예입은 당신과 내가 서로 깊이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그러면 이제부터 성격이나 태도가 아닌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연다. 그리고 각자의 의도를 밝히거나 계획을 공개한다. 앞에서 예로 든 지각 실험의 경우처럼 설사 어떤 것을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 내가 그 그림을 젊은 여자로 지각하고 설명해도 당신은 내 말을 존중하고 나 역시 당신이 경청할 것임을 안다. 당신이 늙은 여자라고 지각하고 주장해도 마찬가지의 존중심을 갖고 당신의 의견을 경청한다. 그 이유는 서로의 관점을 깊이 이해하려고 애쓸 자세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더 나은 방안이나 시너지적 해결책인 제3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은행 계좌가 충분하고 두 당사자가 성성적 사고에 깊이 젖어 있는 인간관계는 막대한 시너지, 습관육을 가져올 수 있는 이상적인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문제를 보다 현실적이고 중요하게 다룰 수 있으며 지속적인 견해의 차이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서도 각자의 성격과 태도의 차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나타나는 통상적인 부정적 에너지를 제거해준다. 또 문제를 철저히 이해한 다음 상호 유익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긍정적이고 협동적인 에너지를 창조해낸다. 그러나 만일 그 같은 종류의 인간관계가 없는 경우는 어떠한가? 또 승승적 사고에 대하여 들어본 적도 없고 승패적 사고가 기타 다른 승패적 사고나 다른 기타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과의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승패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승승적 사고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어떤 상황이든 승승의 결과는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심각하게 토론하면서 근본적인 차이점을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두 당사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여기에 몰입하고 있으며 인간관계의 감정은행 계좌가 풍부할 경우에는 이것이 훨씬 더 쉬워진다. 승패적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을 다룰 때도 인간관계는 여전히 중요하다. 이때는 당신이 가진 영향력의 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당신은 그 사람과 그가 가진 다른 관점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줌으로써 감정은행 계좌에 예입하게 된다. 이를 위해 좀 더 긴 시간 동안 대화 과정을 갖도록 한다. 좀 더 많이 경청하고 좀 더 깊이 경청하라.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라. 반발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성품이 강력하게 주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라. 모두에게 이익을 줄 해결책을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음을 상대방이 깨달을 때까지 계속 노력하라. 바로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감정은행 계좌에 막대한 예입을 하는 것이다. 당신이 더욱 강해질수록 상대방에 대한 당신의 영향력은 더욱 커진다. 여기서 더욱 강해진다는 것은 당신의 성품이 더욱 순수해지고 주도적 수준이 더욱 높아지며 진정으로 승승의 사고에 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야말로 대인관계 리더십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업무 처리형 리더십을 초월하여 변혁 추구형 리더십으로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관계하는 당사자까지도 변화시킨다. 승승의 사고방식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입각하면 당신은 쌍방이 함께 원하는 것을 추구함으로써 각자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깊이 승패적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승승적으로 사고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무고래가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가끔 승승보다 차원이 낮은 타협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의사결정이 항상 승승일 필요는 없다. 이것은 설사 감정은행 계좌에 잔고가 많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하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다.
예컨대 당신과 내가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당신이 내게 와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다. 코비 씨, 난 당신이 이 결정을 좋아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난 당신에게 이 결정에 대해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또 당신이 이 결정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렇더라도 저를 도와 이 일을 해주시겠어요? 당신이 나와의 관계에서 잔고가 많은 감정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물론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나는 당신의 결정이 옳고 내가 틀렸기를 희망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감정은행 계좌에 잔고가 없고 당신에 대해 반발적이라면 나는 이를 돕지 않을 것이다. 혹은 당신의 면전에서는 돕겠다고 했어도 등 뒤에서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해주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건 잘 되지 않더군요. 라고 말하고는 이제 또 무엇을 해야 하죠? 라고 물을 것이다. 만일 내가 갖는 반발 정도가 아주 심하면 나는 당신의 의사결정을 무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나는 악이 있는 복종을 하며 당신이 내게 지키는 대로만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5년 동안 영국에 살면서 열차 기관사들이 문서화된 모든 규칙과 절차는 준수하면서도 악이 있는 복종으로 행동하여 영국 정부가 2번이나 무릎을 꿇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이 하는 형식상의 합의는 정신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내적 성품이나 인간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간관계에 투자하고자 하는 진심에서 우러난 바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서로 이 바람을 가지고 승승의 해결책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합의. 승승에 대한 명확한 한계와 방침을 알려주는 합의는 인간관계에서 나온다. 이것은 때때로 이행합의 혹은 협력합의라고 부른다. 이것은 종속관계로부터 대등관계로, 순시하면서 감독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 감독하는 것으로, 지위를 내세우기보다 성공적인 동업자가 되는 것으로 바뀌는, 즉 생산적인 상호작용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승승의 합의는 광범위한 상호의존적 작용을 포괄한다. 앞서 습관 3을 논하면서 내가 우리 꼬마와 한 깨끗하고 푸른 잔디 사례를 통해 우리 집 꼬마에게 정원 돌보는 일을 위임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거기에서 열거한 신임적 위임을 위한 5가지 사항들은 승승적 합의의 골격이 되는 것이다. 즉, 이 5가지 사항들은 고용인과 고용주 간, 어떤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개별적인 사람들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동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 간, 회사와 공급자들 간 등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상호작용할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들 간의 승승적 합의를 위한 골격이 된다. 나아가 이 같은 5가지 요소는 상호의존적인 과업에 관여하는 사람들 간의 기대치를 분명하게 해주고 이를 관리해 나갈 효과적인 방법도 제시해준다. 승승의 합의에는 아래 5가지 요소들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기대성과. 방법이 아닌 원하는 결과로 언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명백히 한다. 2. 실행지침, 달성해야 할 성과의 기준, 원칙, 정책 등 및 범위를 명시한다. 3. 가용자원, 결과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활용 가능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조직적 자원을 밝혀준다. 4. 책무 확인, 평가 기준과 평가 시기를 설정한다. 5. 손익결과, 평가를 통해 좋다, 나쁘다 또는 자연적이다, 논리적이다 등으로 구체화하여 어떠한 손익이 있을 것인가를 명시한다. 이 5가지 요소가 승승의 합의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우리는 처음부터 앞에 각 요소에 대해 서로
확실하게 이해하고 동의함으로써 맡은 일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다. 전통적인 권력주의적 감독 방법이야말로 바로 승패의 패러다임이다. 이것은 또한 감정은행 계좌가 고갈된 결과이기도 하다. 만일 신뢰를 갖지 못하거나 기대 성과에 대한 공정한 시각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감독하고 검사하고 지시하게 될 것이다. 또 신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반드시 통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만일 신뢰 계좌의 잔고가 많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사람들이 스스로 하도록 비켜설 것이다. 사전에 승승의 합의를 하고 상대방이 기대 성과를 정확히 알고 있는 한 우리는 도움을 주는 원천이 되고 그들이 수행한 성과에 대해 확인하는 역할만 맡는다.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게 만드는 것이 남에게 평가받게 하는 것보다 훨씬 그들의 품위를 높여주고 자존심을 세워준다. 신뢰가 높은 분위기에서는 이 방법이 훨씬 정확도가 높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측정 기록이 보여주는 일의 진행 성과보다 마음속으로 그것을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자기 자신에 의한 평가가 직접적인 관찰이나 측정보다 훨씬 더 정확할 때가 많다. 승승의 관리자 훈련. 몇 년 전 나는 전국에 수십 개의 지점망을 가지고 있는 대형 금융기관의 컨설팅 프로젝트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이 은행은 우리에게 은행 자체가 연간 75만 달러를 들여 실시하고 있는 관리자 훈련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개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 은행의 기존 프로그램에는 선발된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에 걸쳐 2주씩 12개의 부서에서 각각 근무하게 함으로써 금융산업 전반에 관한 감각을 익히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2주일은 대출부서에서, 2주일은 산업여신부서에서, 2주일은 마케팅부서에서, 2주일은 영업부서에서 근무하는 등 각 부서를 돌며 2주씩을 보내야 했다. 그 후 6개월이 지나 과정이 끝나면 대졸 신입 행원들은 각 지점의 대리로 발령받았다. 우리가 맡은 임무는 6개월간의 공식적인 훈련 기간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었다.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소기의 성과를 명료하고 분명하게 파악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최고 경영자에게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신입 행원들이 이 과정을 마쳤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얻은 대답은 막연한 것이었고 가끔은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이기도 했다. 이 은행의 훈련 프로그램은 성과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다루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금융기관의 자율적 훈련 진행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근거를 둔 실험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그들의 성취도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목표와 기준을 명시하고 실행 지침과 가용 자원과 책목 확인 그리고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나타난 손익 결과 등을 분명히 밝힌 하나의 승승합의였다. 이 경우 손익 결과란 대리로의 승진 및 현장 부서에서 받은 훈련, 상당한 봉급 인상 등을 둘 수 있었다. 우리는 목표를 확정하기 위하여 정말 애를 써야만 했다. 당신들이 신입 행원들에게 회계학을 이해시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케팅에 대해서는요. 또 신입 행원들이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해 무엇을 이해하기를 원합니까? 이 같은 절차를 통해 100여 개에 달하는 목표들을 만들었다. 우리는 목록을 몇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39개의 구체적인 행동 목표로 줄일 때까지 단순화하고 압축하는 작업을 계속하였다. 신입 행원들은 가능한 한 빨리 목표와 기준에 도달하여 승진 기회를 얻고 봉급을 인상받고자 했으므로 고도로 동기부여되어 있었다. 이것은 신입 행원들에게 커다란 승이 될 수 있었다. 또 은행으로도 단순히 12개의 여러 가지 다른 업무에 대해 수박 겉핥기식으로 훈련시키는 대신 결과지향적 기준을 충족하는 유능한 대리가 되게끔 훈련시키는 승이 될 수 있었다.
우리는 피교육자들에게 자율적 훈련 진행과 시스템 훈련 진행 간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었다. 여기에 목표와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호 학습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가용 자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일에 착수하십시오. 이 기준을 빨리 달성할수록 대리로의 승진도 빠를 것입니다. 그들은 3주일 반 만에 그 일을 해냈다. 훈련 패러다임의 전환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동기부여와 창의성을 가져온 것이었다. 대부분의 패러다임 전환이 그러하듯이 여기에도 물론 저항이 있었다. 최고 경영층에 있는 거의 모든 중력들은 이처럼 빠른 성과를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달성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여줬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 피교육자들은 경험이 없어요. 그들은 대리로서 가져야 하는 판단력을 갖는데 필수적인 노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들 최고 경영층과 대화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음을 알았다. 우리도 약 오르고 힘든 연수 기간을 견뎌냈지요. 그런데 이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임원들이 물론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임원들에게는 신입 행원들은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모양새 있는 표현이었던 셈이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몇 가지 분명한 이유 때문에 6개월짜리 프로그램을 위한 75만 달러의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는 것도 포함하여 인사부도 반대하고 나섰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목표들과 그것에 대한 기준을 개발합시다. 그렇지만 자율적 훈련 진행의 원칙은 지킵시다. 우리는 중력들에게 이 사람들이 지점 대리가 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고 현장 부서에서 훈련을 계속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매우 도달하기 힘든 8개의 추가적인 목표를 고안해냈다. 이 기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회의에 참석한 중력들은 신입 행원들이 이렇게 힘겨운 기준도 충족시킬 시킬 수만 있다면 6개월 과정 프로그램을 전부 마친 어떤 사람들보다 더 준비가 잘 되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피교육자들의 저항을 예상하고 준비하였다. 그래서 이들에게 추가적인 목표와 기준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경영층은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몇 가지 추가적인 목표를 달성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대리로 승진시켜 줄 것을 이번에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열심히 했다. 이들은 회계 담당 부서의 부장에게 직접 찾아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자율적 훈련 진행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실험 프로그램의 참가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부장님께서 그 목표와 기준을 개발하는 데 참여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서에서 달성해야 할 6개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중 3개는 대학에서 배운 지식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책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것은 부장님이 지난주 훈련시킨 동료 친구로부터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달성해야 할 단 한 가지 목표가 남아있는데 부장님이나 이 부서의 누군가가 제게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몇 시간 정도 할애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런 식으로 이들은 한 부서에서 2주일을 허비하는 대신 반나절만 소비했다. 피교육자들은 서로 협조하고 브레인스토밍하여 일주일 반 만에 추가 목표들도 모두 달성했다. 그 결과 6개월짜리 프로그램은 5주로 단축되었고 그 성과 역시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다.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패러다임을 검토하고 성승적으로 전환시킬 용기만 있다면 조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이와 비슷한 성과를 이룰 것이다. 나는 책임감 있고 주도적이며 자발적인 사람이 자율적으로 가업을 수행했을 때 자기 자신이나 조직에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곤 한다. 승승의 이행 합의.
상호 이익이 되는 승승의 이행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때는 방법이 아닌 성과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는 대부분 방법을 감독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습관산에서 논의했던 지시적 위임을 사용한다. 이것은 내가 아내에게 아들이 수상스키를 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주도록 요청했을 때 썼던 방법이다. 그러나 승승의 합의는 성과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이것은 개인이 가진 엄청난 잠재 능력을 개발하여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하고 생산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생산 능력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승승의 결과는 자기 스스로 평가한다. 타인이 자신을 평가하기 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서로 거북한 느낌을 갖게 하고 감정적 소모가 상당하다. 그러나 승승적 사고에서는 사전에 함께 설정하였던 기준을 사용해서 스스로 평가한다. 따라서 그 기준을 정확하게만 설정한다면 자기 자신이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승승식 위임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7살짜리 어린애라도 자기가 얼마나 깨끗하고 푸른 잔디의 정원을 가꾸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내가 대학에서 교수를 하던 시절 가장 멋진 경험은 학생들과 목표에 대해 승승의 공유된 이해를 만들어냈을 때였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표는 여러분 모두가 A 학점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 조건을 가지고 분석해보고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달성하고 싶은 점수가 몇 점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학점과 또 그것을 얻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담하고 합의합시다. 경영 철학자이자 컨설턴트인 피터 드러커는 관리자와 직원 간의 이행 합의에 대한 요점을 파악하기 위해 관리자 시선을 이용할 것을 추천한다. 직원들은 자신이 조직의 여러 목표와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대 성과, 실행 지침, 가용 자원 등에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한다. 그런 다음 직원들이 관리자에게 토론 내용을 요약해주고 다음에 이행 계획이나 평가 토의가 언제 있을지를 편지로 쓴다. 그러한 승승의 이행 합의를 개발하는 것은 관리자가 해야 할 주요한 활동이다. 적절한 합의만 있으면 직원들은 합의된 틀 내에서 자신을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관리자는 마라톤 경기에서 선도자처럼 그들을 도와줄 수 있으며 일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해놓고 물러설 수도 있다. 그 후부터 관리자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기만 하면 된다. 만일 어떤 관리자가 부어지건 각자에게 첫 번째 조력자가 된다면 그는 자신의 통제 범위를 엄청나게 증대시킬 수 있다. 게다가 이 관리자는 전반적인 관리에 드는 수고와 간접 경비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6명에서 8명 정도만 관리하는 대신 20명, 30명, 50명 그 이상도 관리할 수 있다. 승승의 이행 합의를 하는 경우 손익 결과란 감독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보상이나 처벌이 아니고 성과에서 나오는 자연법칙적 또는 논리적인 기결이 된다. 관리자나 부모들이 통제할 수 있는 손익 결과에는 기본적으로 다음에 4가지가 있다. 여기에는 금전적 결과, 정신적 결과, 기회, 책임 등이 있다. 금전적 결과는 소득, 주식 배분, 수당 혹은 벌금 등이 포함된다. 정신적 혹은 심리적 결과에는 표창, 승인, 존경, 신임 혹은 이들의 상실이 포함된다. 사람들은 흔히 생존과 직결되는 심각한 상황이 아닌 한 금전적인 보상보다 정신적인 보상에 더 큰 동기부여를 받는다. 기회는 교육, 훈련, 자기개발, 각종 혜택, 기타 복지가 포함된다. 책임은 담당 범위 및 권한과 관계되는 것으로 확대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승승의 합의는 이들 여러 가지 손익 가운데 하나 또는 몇 가지로 손익 결과를 확실히 하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것을 안다. 따라서 사람들은 무책임한 짓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시작부터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얻은 논리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조직이 자연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만일 내가 근무 시간에 지각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협조하지 않는다면
부하들과 함께 훌륭한 승승의 이행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소기의 성과를 부하들로 하여금 책임지게 할 수 없다면, 또 내가 부하들을 키워주지 않고 이들의 경력 개발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딸이 16세가 되던 해에 우리는 그 애가 가족용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에 대해 승승의 합의를 했다. 우리는 딸아이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차를 깨끗이 유지하고 적절하게 정비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또 딸아이가 오직 책임질 수 있는 목적에서만 승용차를 운전하고 적절한 한도 내에서 아내와 나를 위해 운전사 역할을 맡을 것을 합의하였다.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딸이 기꺼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맡은 모든 일을 한다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였다. 나는 딸아이에게 다음과 같은 가용 자원을 제공하는 데 대해 동의하였다.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 휘발유, 보험 등에 대한 비용을 책임지기로 한 것이다. 또 주 1회 즉 일요일 오후에 딸아이가 합의한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평가의 결과를 분명하게 하였다. 합의한 내용 중 자기의 책임 사항을 잘 지키면 딸아이는 이 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일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기로 결정할 때까지 차를 이용할 권리를 잃게 되었다. 이 승승의 합의는 처음부터 우리 모두에게 기대 성과를 분명히 해주었다. 즉 딸아이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아내와 나에게도 이익을 주는 것이었다. 이제 딸아이는 자기 볼일을 위해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가끔은 부모를 위해서도 운전하게 되었다. 반면 우리 부부는 더 이상 차를 정비하거나 세차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딸아이 스스로 모든 것에 대해 성과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것은 내가 딸이 하는 방식을 일일이 감독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딸아이의 성실성, 양심, 분별력, 그리고 장구가 많은 우리의 감정 은행 계좌가 그의 자신을 훨씬 더 잘 관리했던 것이다. 우리 부부는 신경과민이 될 필요도 없어졌고 딸아이의 모든 행동을 감독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졌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딸아이가 하지 않는다고 현장에서 처벌을 가하거나 보상할 필요도 없어졌다. 우리는 승승의 합의를 했고 이것이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해주었다. 승승의 합의는 무한한 자유를 주는 힘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기법으로 분리되어 사용되면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설사 우리가 이러한 합의사항을 만드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성실성과 신뢰관계가 없다면 합의사항을 지켜나갈 방법이 없다. 진정한 승승의 합의는 패러다임, 성품, 인간관계의 산물이다. 만들어진 합의는 이 같은 배경에서만 상호 의존적인 작용을 정의해주고 가능케 해준다. 시스템. 승승의 전략은 조직 내의 여러 가지 제도인 시스템이 이를 지지해 줄 때만 가능하다. 말로는 승승을 외치면서 승패적 방식으로 보상한다면 이 전략이 실패할 것은 분명하다. 기본적으로 무엇을 보상해 주냐에 따라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가 결정된다. 만일 자기 사명서에 있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원하고 그 가치를 반영하고 싶다면 그 목표와 가치, 보상 시스템을 일관성 있게 정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체계적으로 정렬되지 않았다면 언행이 일치되지 않을 것이다. 이때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버뮤다행 티켓 타기 경진대회를 만들어냄으로써 입으로는 협조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쟁을 유발하고 있는 경영자와 똑같이 된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중서부에 있는 큰 부동산 회사를 컨설팅한 적이 있다. 이 회사에서는 매년 우수사원 시상대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매년 800여 명이 넘는 판매사원들이 참가했다. 열광적인 함성이 뒤덮이고 고등학교 밴드도 동원되며 응원단이 고함을 지르는 등 아주 요란스럽게 진행되었다. 800여 명 가운데 약 40명이 뛰어난 매출 성적으로 포상을 받았다.
여기는 최고 판매, 최다 판매, 최대 커미션 수입 및 최다 매물 목록 등 여러 가지 명목이 있었다. 상이 수여될 때마다 흥분과 갈채, 한호가 뒤섞인 요란한 소동이 한 차례씩 일어났다. 이들 40명이 승자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여기에 참가한 나머지 760명은 자신이 패배자라고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이 회사가 승승의 패러다임을 지향하도록 시스템과 조직 구조를 정렬하는 교육 및 조직 개발 프로그램 작업에 즉각 착수했다. 이 회사에 근무하는 평사원들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근무 동기를 높여주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들이 서로 협조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고무했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도록 설계된 이행 합의에 따라 기대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1년 후에 열린 다음 시상대회에서는 1000여 명이 넘는 판매사원들이 참가했고 그들 중 약 800여 명이 포상을 받았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 근거한 개인적 승자들은 별로 없었다. 그 대신 포상의 초점은 주로 자기 스스로 설정한 성과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과 팀 목표를 달성한 집단에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팡파르를 올리고 응원을 하고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고등학교 밴드를 불러올 필요가 없어졌다. 모두가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었고 전체 부서가 함께 가는 휴가 여행을 포함하여 팀이 공동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커다란 흥분과 흥미가 일어났다. 주목할 만한 일은 그 해에 상을 받았던 800여 명의 거의 전원이 매출 규모와 이익 면에 있어 그 전해에 수상한 40명의 개인별 실적 수준을 달성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승승의 정신은 황금알의 수를 엄청나게 증대시켰고 거의도 잘 사유시켜 마침내 굉장한 인적 에너지와 재능을 발휘하게 했다. 이 결과 생긴 시너지 효과는 여기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경쟁의 개념은 판매 시장에서 혹은 지난해의 성과와 비교할 경우 도입할 수 있다. 또 특별한 상호 의존성이 없거나 협력할 필요가 없는 영업소나 개인 사이에서는 경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근무처에서의 협력은 자유기업이 판매 시장에서 하는 경쟁만큼이나 중요하다. 승승의 정신은 경쟁과 시합을 조정하는 조직 환경에서는 발붙이기 힘들다. 승승의 정신을 활성화하려면 제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훈련제도, 기획제도, 커뮤니케이션제도, 예산제도, 정보제도, 보상제도 등 모든 것이 반드시 승승의 원칙에 입각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나는 직원들에게 인간관계 훈련을 시키기 원하는 어떤 회사를 컨설팅한 적이 있다. 그때 이 회사가 가진 기본적인 가정은 바로 직원들이 문제라는 것이었다. 그 회사의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점포든지 마음대로 가보시고 점원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단순히 돈만 받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고객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루는 상품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상품과 고객의 욕구를 결합시킬 수 있는 판매 지식이나 기술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점포에 가보았다. 역시 사장의 말이 옳았다. 그러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얻지 못했다. 자, 도대체 무엇이 이런 태도를 갖게 한 원인일까? 우리 회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사장이 말했다. 우리는 모범적으로 일하고 있는 관리자를 데리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맡은 직무의 3분의 2는 판매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관리 업무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게 위험 신호로 들렸다. 좀 더 많은 자료를 모아봅시다. 라고 나는 말했다.
사장은 이 말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는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었고 따라서 바로 훈련에 착수해 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나는 내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이틀 내에 실제 문제점을 발견했다. 직무 규정과 보상 제도 때문에 관리자들은 판매원들로부터 좋은 것만을 취하고 있었다. 관리자들은 영업이 잘 안 되는 시간에는 금전 등록기 뒤에 서서 직원들의 매출 실적을 빼앗고 있었다. 이 회사의 소매 영업 시간 중 절반은 한가했고 나머지 절반은 정신없이 바빴다. 관리자들은 한가한 시간에는 직원들에게 힘든 재고 정리, 보관 업무, 청소 등을 시키고 있었고 자신들은 금전 등록기 뒤에 서서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관리자들의 판매 실적이 높은 이유였다. 따라서 우리는 한 가지 시스템, 즉 보상 제도를 바꾸어 보기로 하였다. 그러자 문제는 하룻밤 사이에 해결되었다. 우리는 판매원들이 영업 실적을 올릴 때마다 관리자들도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관리자들의 욕구와 목표를 판매원들의 그것과 중복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 결과 인간관계 훈련의 필요성은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문제의 핵심은 진정한 승승의 보상 제도를 개발함으로써 완전히 해결된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공식적인 업무 평가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한 어떤 회사의 경영자를 도와준 적이 있다. 그는 자신이 특정 관리자에게 준 고가 점수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는 3등급을 받아야 했는데 난 1등급을 주었습니다. 1등급은 곧 탁월함을 의미하고 승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무슨 이유로 그 사람에게 1등을 주었습니까? 실적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 사람이 3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이 실적을 올리는 방식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말썽꾸러기입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완전히 생산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같이 들리는군요. 그것이 바로 그가 보상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일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하여 그 사람과 이야기를 했다면, 즉 생산 능력의 중요성을 그 사람에게 이해시켜 주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해보았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럼 만일 당신이 그 사람과 승승계약을 하면 어떨까요? 그가 받은 보상의 3분의 2는 그가 해낸 성과인 생산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생산 능력, 예컨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가 어떤 종류의 리더인가, 인재를 육성하는가, 팀을 잘 구축하는가 등에 따라 결정하면 말입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는 그 사람도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라고 그가 대답했다. 문제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제도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만일 유능한 사람들을 나쁜 제도 아래에서 일하게 하면 나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유능한 인재의 꽃을 얻고 싶으면 그 꽃나무에 좋은 제도라는 물을 주어야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승승의 사고를 배우게 만들려면 그러한 사고의 활성화 방법을 창조할 수 있고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불필요한 경쟁적 상황을 협력적 상황으로 변형할 수 있고 생산과 생산 능력을 모두 구축함으로써 그들의 효과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 경영자들은 성과 기준에 맞춰 경쟁하기 위해 고도로 생산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팀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할 수 있다. 교육에서도 교사들은 각 학생들과 사전에 합의된 기준에 입각하여 그들이 얻은 성적을 평가하는 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생산적인 방식으로 서로 배우며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게 협조하도록 초점을 바꿔준다. 예컨대 볼링 같은 운동의 경우 가족이 공동으로 정한 점수를 놓고 이 점수를 깨뜨리는 데 게임의 목표를 둘 수 있다. 집에서 가족들이 승승의 합의에 입각하여 집안일에 대한 책임을 나눌 수도 있다. 이것은 끊임없이 잔소리해야 할 필요성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해야 할 일에만 신경을 쓰게끔 해준다. 언젠가 한 친구는 내게 자기가 본 만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이 만화에서 어린이 둘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만일 엄마가 우리를
깨워주지 않았으면 학교에 지각할 거야. 이 말은 가족 구성원이 책임감 있는 성성적 기초 위에 조직화되지 않을 경우 일어나는 문제의 본질을 다루고 있었기에 유독 그 친구의 주의를 끈 것이었다. 성승의 원칙은 분명한 실행 지침과 가용 자원을 가지고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하도록 개인에게 책임을 부여한다. 이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수행 성과를 확인하고 결과를 평가하게 한다. 나아가 성승적 시스템은 성승의 이행 합의를 지지하고 강화하는 환경을 만든다. 과정 승패 또는 패승의 수단을 가지고 승승의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없다. 당신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무조건 승승식으로 생각하라. 문제는 어떻게 하면 승승의 결과, 즉 해결 방안에 도달하느냐 하는 것이다. 하버드 법대 교수인 로저 피셔와 윌리엄 우리는 협상 비결이라는 아주 유용하고 통찰력 있는 저서를 발간하였다. 이들은 이 책에서 원칙 중심 접근 방법 대 입장 중심 접근 방법이라고 부르는 훌륭한 협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저자들이 승승이라는 단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 바탕을 이루는 기본 정신과 철학은 승승적 접근 방법과 일치하고 있다. 그들은 원칙에 입각한 협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을 문제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아울러 입장을 주장하기보다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쌍방이 득을 볼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고 객관적인 기준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기준은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외부적 기준이나 원칙이다. 승승의 해결 방안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과 조직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컨설팅 해온 나의 경험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4단계 협상 과정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라. 자신보다 상대방의 욕구와 관심을 중정으로 이해하려고 애쓰고 또 그렇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라. 둘째, 관련 문제의 핵심적인 쟁점과 관심사항, 입장이 아닌 관심사항을 파악하라. 셋째, 어떤 결과가 완전히 수용 가능한 해결 방안이 되는가를 결정하라. 넷째, 이 같은 결과를 얻도록 해주는 새로운 대안들을 찾아보라. 습관 5, 6은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2가지 요소를 직접 다룬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다음의 2장에 걸쳐 심도 있게 살펴볼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승승의 해결 방식 자체가 갖는 본질과 승승 과정이 갖는 특성이 서로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승승의 과정을 통해서만 승승의 해결 방식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수단과 결과가 동일한 것이다. 승승의 전략은 외적 성격에 근거한 기법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 상호작용의 총체적 패러다임으로 성실성, 성숙, 풍요의 심리에서 나온다. 이 전략은 서로가 깊은 인간관계에서 가는 것이며 기대와 성취를 효과적으로 명시하고 관리하는 합의에 유용하게 사용한다. 나아가 이것은 지원 시스템이 있을 때 더욱 유용하며 우리가 습관 5와 6에서 자세히 검토할 과정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습관사의 적용을 위한 제안 1. 합의와 해결 방안에 도출하고자 할 때 상호작용을 생각해보라. 자신의 용기와 타인에 대한 배려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보라. 2. 승승의 패러다임을 좀 더 빈번히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목록을 작성하라. 그 다음 이 같은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당신이 영향력의 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 3. 승승의 합의를 개발하고 싶을 때 먼저 대상으로 할 사람을 선택하라. 자신을 그 사람의 입장에 놓고 그의 해결 방안이 무엇이 될 것인지 생각해보고 자세히 기록하라. 그 다음에 자신이 보는 관점에서 어떤 결과가 당신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지
명세를 작성하라. 이제 상대방을 만나서 합의점에 도달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 방안을 찾을 때까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보라. 4.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주요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세 사람을 들어보라. 그 다음에 이들과 형성하는 감정은행 계좌의 잔고가 각각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그리고 세 사람 각자의 계좌에 당신이 예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를 기록하라. 5. 자신이 갖는 패러다임, 즉 각본을 깊이 숙고하라. 그것은 승패의 각본인가? 당신의 각본이 대인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각본이 어떤 원천에서 나왔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 나아가 당신의 각본이 현재 생활에 잘 맞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라. 6. 힘든 상황에서도 진정으로 상호간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대표적인 승승 모델을 보여주는 사람을 생각해보라. 그 사람이 보여주는 예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생각해보라.